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언니 대신 동생과 결혼한 사람. 옛날 중국 산동성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마을의 큰 부자 장 씨가 꿈을 꿨는데 앞으로 모 씨 집안이 훌륭한 가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 모 씨네가 뭐 하는 집안인가 알아봤더니 남의 집 소를 길러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 지 얼마 지나서 장 씨가 모 씨 집 아이를 봤는데 아주 똘똘하게 생긴 게 마음에 쏙 들지 뭐예요? 당신 모이네를 찾아가서 자기가 이 아이를 가르치고 키우게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모신의 아이는 장씨 집에서 잘 먹고 잘 배워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몇 년 뒤 장신이 큰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당신은 모씨 집을 찾아갔어요. 모공과 저희 집 큰딸을 결혼시켰으면 합니다. 모씨 집안에서도 좋다고 해서 결혼 날짜를 받아왔는데 큰딸이 펄쩍 뛰지 뭐예요? 글쎄, 가난뱅이 집안 아들한테 시집가긴 싫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지만 큰딸은 고집불통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걱정하는 장씨 부부방에 작은 딸이 들어왔지요. 아버님, 어머님, 걱정 마세요. 언니 대신 제가 시집을 가겠어요. 그래서 모씨 청년과 장씨의 둘째 딸이 결혼을 했고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에게 머리가 빠지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소. 괜찮아. 나 같은 가난뱅이한테 시집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오. 세월이 흘러 남편 모 씨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지요. 서울까지 다 못 가고 날이 저물어 여관을 찾았는데 주인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어요. 간밤에 꿈을 꿨는데 시험에 1등할 모 씨라는 분이 찾아올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 씨는 다음날 아침까지 대접을 잘 받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별 생각을 다 했지요. 1등으로 합격하게 된다니 난 이제 출세하는 거야. 이제 높은 사람들과 어울릴 텐데 머리가 다 빠진 아내 때문에 놀림감이 될 순 없어. 출세하자마자 아내부터 내쫓아야지. 그런데 시험을 치고 발표를 보러 갔던 모 씨는 깜짝 놀랐어요. 1등은커녕 합격자 명단에도 자기 이름이 없지 뭐예요? 눈물이 흘리면서 집에 돌아온 모 씨는 3년 동안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험을 치러 가는데 이번에도 그때 그 여관에 묵기로 했지요. 주인은 이번에도 아주 반가워하면서 대접을 잘해 주었어요. 3년 전에 당신이 해준 꿈 이야기는 맞지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대접을 잘해 주시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때 시험에 떨어진 것은 당신이 부인을 내쫓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당신이 떠난 날 밤 저는 또 꿈을 꿨답니다. 자, 기운을 내시고 이번에는 꼭 1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 씨는 1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부터 부인의 머리카락이 탐스럽게 자라기 시작했지요. 출세한 모 씨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아름다운 부인과 잘 살았어요. 그리고 꿈을 잘 꾸는 그 여관 주인은 억울한 일에 휘말렸는데 모 씨 덕분에 잘 풀렸다고 합니다. 산신을 위해서 복받은 과부, 옛날 아주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여자가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거적대기 하나를 못 갈고 사랑방에서 집신을 삼고
남은 집 건부를 내놓으면 그걸 깔고 지냈지요. 먹지를 못하고 입지를 못하니 오줌이 마려워도 추워서 바깥으로 나갈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샘문을 열고 부뚜막 위에서 오줌을 줄줄 누곤 했지요. 호치마에 호적선만 입고 있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아이고, 추워. 방에서 자도 이렇게 추운데 산신님은 얼마나 추우실꼬. 여자는 동지 섣달 내내 이렇게 혼잣말을 늘어놓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서는 샘문에서 오줌을 사서 부뚜막에 흘러내리곤 했지요. 부엌을 지키는 조항씨는 지린내가 나서 아주 죽을 지경이었어요. 한 번은 산신님한테 쫓아가 말했어요. 하하, 산신님, 우리 집에 그 여자 좀 잡아다 잡수시오. 샘문을 열고 오줌을 누는 통에 냄새가 나서 죽겠소. 그러고 산신님이 언제 데려갈지 그때만 기다렸지요. 그런데 여자가 자고 일어나더니 또 집 건물 속에서 으스스 나와서 샘문을 열고 문턱에 앉아서 오줌을 졸졸 누며 혼잣말을 했지요. 아휴, 추워라. 이렇게 추운데 산신님은 얼마나 추실꼬. 산신님이 아직도 여자를 안 잡아간 거예요. 조항씨는 산신님께 여자를 잡아가 달라고 또 부탁했지요. 오늘 저녁에 잡아갈 테니 걱정 말아라. 산신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날 저녁 산신님이 여자를 잡으러 왔지요. 그런데 산신님인 호랑이가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집 건불 속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샘문을 열고 오줌을 줄줄 누며 이렇게 말했지요.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 이렇게 추운데 산신님은 얼마나 추우시고. 여자는 혼잣말을 하고는 드러누웠지요. 산신님이 이걸 보고 생각했어요.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산짐승을 잡아다 줘서 끼니라도 먹게 되면 나무라도 잘에다가 뗄 수 있겠지. 산신님은 여자가 먹고 살 만큼 산짐승을 잡아다 주었어요. 이제 여자는 굶지 않게 되었지요. 그러자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고 지냈어요. 옷도 잘해 입고 깨끗이 빨아 입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부엌도 깨끗이 쓸고 닦았지요. 여자가 추운 동지섣달에 원체 못 입고 못 먹고 하니까 나가서 오줌을 누지 못하고 샘문을 열고 거기다 놓던 거예요. 여자는 산신님이 먹고 살 것을 도와준 덕에 잘 살게 되었답니다. 시치미를 떼는 신랑. 애나의 깊은 산골 마을에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나이가 찼으므로 장가를 가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생전 처음으로 색시의 집이 있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색시의 집에서는 먼 길을 온 신랑을 대접하느라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신랑에게 권했지요. 이것 좀 먹어보세요. 이것도 좀 드시구려. 신랑은 장무대의 사람이 권하는 대로 이 음식, 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맛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몇 그릇 더 먹고 싶었으나 처음 온 색시집이라 예의도 있고 해서 더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꾹 참고 말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온 신랑은 거참 시원하고 새콤하고 입에 쩍쩍 들러붙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실컷 먹어볼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그때 마침 처남아 아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옳지. 저 남한테 물어보자. 조면이긴 하지만 어린아이인데 어떠랴. 그리하여 신랑은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척 하다가 지나가는 말인 듯이 시그머니 물어보았지요. 예, 아까 내 밥상에 놓였던 무와 배추를 납작납작하게 썰어놓고 국물 맛이 새콤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처남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부는
나박김치도 모르십니까? 하고 말했지요. 신랑은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그러지, 그렇군 하고 얼버무리며 또 어디서 가져온 거냐 아니면 집에서 만든 거냐 하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가족은요? 집에서 만든 거예요. 지금도 찬장 옆 사기 항아리 속에 많이 남아있는 걸로 처남은 묻지도 않은 말까지 했습니다. 밤이 되자 이방 저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인잔치를 치르느라고 모두들 고단하여 깊이 잠들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자던 신랑은 잠결에 낮에 먹던 나박김치 생각이 나지요. 그리하여 자리에서 꾸물꾸물 일어나 나박김치를 훔쳐 먹을 생각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선 마루에 서서 주위를 살폈어요.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여기저기 코 고는 소리가 들리므로 안심하고 부엌으로 찾아갔습니다. 더듬더듬 항아리마다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다가 김치 항아리를 찾아냈습니다. 가만히 있죠. 이걸 어떻게 먹는다? 바가지를 찾자면 시간이 걸릴 테고 하는 수 없지. 신랑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얼른 먹을 욕심으로 김치 항아리에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나박김치를 한 움큼 덥석 움켜쥐고 꺼내려 하였으나 웬일이에요? 주먹이 항아리 구멍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먹어보고는 싶고 주먹은 빠지지 않고 신랑은 꺼내려고 애를 쓰다가 깨를 하나 생각해냈지요. 옳지. 딱딱한 곳에다가 맺히면 금방 깨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곤 두리번 부딪힐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장인 영감이 안방에서 자다가 너무나 더웠던지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문지방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장인은 본래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번질번질한 머리가 캄캄한 밤에 보면 마치 목침같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신랑은 그것으로 다가갔어요. 옳지. 목침이 여기 있구나. 그리하여 총각은 그곳에 김치 항아리를 냅다 맺히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김치 항아리가 깨지면서 장인의 이마가 터지는 바람에 비명을 지르며 일어난 장인 어른이 이번에는 놀라 엉거주춤 서 있는 신랑을 보고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각 방에서 곤히 자던 식구들은 이 소리에 모두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 신랑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불을 켜는 사람, 망치를 찾는 사람, 한밤중에 잔치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장모 되는 사람이 촛불을 켜고 자세히 살펴보니 영감의 이마가 터져 피가 몹시 흐르고 있었고 마루에는 김치 항아리가 깨져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이냐. 그래, 도둑이면 무엇을 훔쳐갈 것이지 김치 항아리는 왜 깨놓는담? 모두들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 속을 태우고 있었어요. 그때 미신을 믿는 장모가 말했습니다. 더 들지 말게. 이건 분명히 까닭이 있는 일이야. 큰 일을 치르면서 터줏대감에게 떡시루를 바치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일은 꼭 고사를 지내야겠다 하며 혀를 끌끌 찼지요. 신랑은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 곤하게 자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무슨 일이요?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려라며 전혀 모르는 척 시침을 떼었답니다. 신랑감 거르기. 옛날에 어떤 선비가 딸의 시집 보낼 때가 돼서 사윗감을 찾으러 나섰지요. 귀여웠네. 딸을 아무데나 시집 보낼 수 없으니 재주가 많고 덕이 많은 총각을 구해야겠다. 학원인 온 나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윗감을 찾았지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니까 글재주가 좋은 총각이 있었지요. 얼마나 글재주가 좋은지 아무리 어려운 글도 한번 배우면 잊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책도 막힘없이 술술 읽고 아무리 어려운 글재도 듣는 대로 바로 척척 지었더래요. 그 글재주에 반해서 선비가 당장 청혼을 했지요. 나는 아무 데서는 아무 선비인데 내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떤가 하니 그 총각도 선선히 허락을 해서 내친김에 날까지 받아 아무 날 혼례를 치르러 오라고 일러놨어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다가 한 마을에 들르니까 손재주가 좋은 총각이 있었지요. 얼마나 손재주가 좋은지 나무 토막 몇 개만 있으면 못 만드는 게 없었어요. 쓱싹 쓱싹 대패질에 뚝딱뚝딱 망치질 몇 번 하면 문짝도 뚝딱, 밥상도 뚝딱, 장롱도 뚝딱. 이러니 이보다 더 손재주 좋은 총각이 어디 있겠어요. 그 손재주에 반해서 이 선비가 앞서 혼인 약속한 것을 깜빡 잊고 또 청혼을 했어요. 나는 아무 데서는 아무 선비인데 내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떤가? 그러니까 이 총각도 선선히 허락을 해서 똑같이 날 받아 아무 날 혼례를 치르러 오라고 일러놨지요. 그리고 또 집으로 오는데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까 농사 재주가 준 총각이 있었지요. 얼마나 농사 재주가 좋은지 한마지기 논에 물을 심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심고 드마지기 논에 김을 매면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다 맺었지요. 그 농사 재주에 반해서 이 선비가 앞서 2번이나 혼인 약속한 것을 깜빡 잊고 또 청혼을 했어요. 나는 아무 데서는 아무 선비인데 내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떤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선히 허락을 해서 똑같이 날마다 아무 날 혼례를 치르러 오라고 일러놨지요. 이렇게 해서 딸 하나에 사위 셋을 보게 됐어요. 혼례를 치르는 날이 돼서 총각 셋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니 일이 나긴 났지요. 이때 딸이 나서서 새 총각에게 하는 말이 이왕의 일이 이렇게 됐으니 3분 가운데 한 분을 신랑감으로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란데이 재주들이 다 비슷하니 이제 길로 나가서 3년 동안 무슨 재주든지 한 가지씩 더 배우십시오. 그러면 가장 좋은 재주를 배워오신 분께 시집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새 총각이 흩어져서 재주를 배우러 떠났지요. 그리고 3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3년 동안 셋이서 어떤 재주를 배웠는가 하니 먼저 글재주 좋은 총각은 점치는 재주를 배웠어요. 점을 한 번 딱 쳤다 하면 아무리 먼 데에 있는 일도 용케 알아맞혔지요. 그 다음 손재주 좋은 총각은 멍석을 만드는 재주를 배웠어요. 멍석이라도 예사 멍석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멍석이에요. 한번 타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금세 훨훨 날아갔지요. 농사 재주 좋은 총각은 배 농사 짓는 재주를 배워서 배에 한 해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배는 예사 배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배지요. 이렇게 다들 재주를 한 가지씩 배워서 돌아오는데 오다가 셋이서 만났지요. 만나서 먼저 점 잘 치는 총각이 점을 쳐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큰일 났다. 처녀가 병이 들어 다 죽어간다. 그러니까 멍석 만드는 총각이 한시가 급하니 멍석을 타고 가자 해서 새 총각이 멍석을 타고 훨훨 날아갔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처녀 집에까지 갔지요. 가보니 아닌 게 아니라 처녀가 정신을 잃고 누웠는데 막 숨이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때 배 농사 짓는 총각이
품속에서 배를 꺼내어 갈아서 즙을 내어 처녀한테 먹였어요. 그랬더니 다 죽어가던 처녀가 언제 아팠느냐는 듯 벌떡 일어났어요. 처녀를 살려놓았으니 이제는 누구랑 혼인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점 잘 치는 총각이 아니었으면 처녀가 죽어가는 것도 몰랐을 테고, 멍석을 만드는 총각이 아니었으면 빨리 오지도 못했을 테고, 배 농사 짓는 총각이 없었으면 빨리 온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처녀는 생각 끝에 새 총각에게 차례로 이렇게 물었어요. 점 잘 치는 도련님은 점을 쳐서 그 재주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멍석을 만드는 도련님은 여기에 오느라고 멍석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배농사 지은 도련님은 저를 살려서 그 배가 없어졌나요? 그렇소. 그러니까 처녀가 말했지요. 두 분은 저 때문에 잃은 것이 없지만 한 분은 저를 살리느라 귀한 배를 잃었으니 마땅히 그분께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모두가 그 말을 옳게 여겼지요. 그래서 배농사 지은 총각이 선비의 딸한테 장가를 들었답니다. 유명한 점장이 옛날 어느 곳에 점을 잘 치기로 유명한 장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님은 점을 어떻게나 잘 치는지 별명이 점귀신이었어요. 이제 점귀신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집에서 낳은 송아지를 마치 사람처럼 속여서 점을 치러 왔습니다. 장님은 낳은 날짜와 때를 물어보고는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했지요. 4살이 되는 해에 몸이 찢겨져 죽을 팔자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가축일 것이요. 사람이 어찌 그같이 참혹하게 죽겠소? 아니, 그것이 어떻게 가축이란 걸 아셨지요? 이 사람은 장님을 골려주려다가 오히려 큰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4년 후였습니다. 이 사람은 마침내 아들을 장가들게 되었습니다. 저 소를 잡도록 해라 하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려놓고는 아차, 과연 그 점장의 말이 맞았구나. 4살이 되는 해에 몸이 찢겨져 죽는다고 했지 하고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박을 심고 나서 점을 치러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에 아들 하나가 태어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이 사람은 시치미를 딱 떼고 물었습니다. 아들이라고요? 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 여보슈, 박이구먼요 박. 그런데 이 박은 아무 날 아무 시에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고 말겠군요. 이 사람이 박이라는 것을 알아맞히는 장님의 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님이 아무리 점귀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해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이라는 것은 씨를 심기만 하고 거름만 알맞게 주면 저절로 잘 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박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자주 박을 들여다보며 공을 들였습니다. 박은 공을 들인 만큼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이윽고 박에서 꽃이 피었어요. 하얀 박꽃은 탐스럽게 얼굴을 활짝 폈습니다. 어느 날 일이었어요. 이 집 하인 하나가 지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비가 새는 것을 막으려고 기와를 끼워 넣다가 그만 하인이 발이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이쿠. 다행히 하인은 엉덩방아만 돌았을 뿐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담을 타고 올라가던 박 넝쿨의 밑동을 꺾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어쩌자고 박 넝쿨을?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
점귀신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과연 용하구나. 바로 오늘 박이 죽을 줄이야 하고 탄복을 하였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비 한 사람이 점을 치러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올시다. 이번 과거에 붙을 수 있을지요? 선비가 점잖게 물었습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장님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과거에는 합격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입니까? 결과는 두고 보면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님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선비가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가는 도중에 자칫하면 호랑이에게 해를 입게 될 겁니다. 호랑이에게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니 너무 불안해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선비는 무섭기는 하였으나 길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험한 산골짜기를 여러 곳 넘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어느 날 선비는 혼자서 산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날씨가 맑아 산새들도 지저귀는 것이 여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그네인 선비가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나는 쪽을 보았습니다. 장님, 점장이가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호랑이가. 그러나 나타난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산도둑이었습니다. 이놈 산도둑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게 되는구나. 선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놔라. 예, 알겠습니다. 선비는 가지고 있던 노자돈을 몽땅 내놓았습니다. 이것뿐이냐? 예, 이젠 없습니다. 도둑은 돈을 챙기고는 이 선비의 얼굴을 한참 보는 것이었습니다. 선비의 마음은 콩알만해졌어요. 도둑이 칼을 휘두를 것만 같은 생각에 눈을 감고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혹시 주어진 사님댁의 큰아드님이 아니신지요? 도둑이 묻는 말에 선비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도둑의 얼굴을 봐도 알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은 선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은 누구요, 도련님? 저는 조진사님 댁에서 대대로 일하던 장세란 머슴의 아들입니다. 이 도둑은 어릴 때부터 싸움질이나 하다가 커서는 가진 망나니 짓을 다 했습니다. 그 후 소식 없이 사라졌는데 마침내 산도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련님, 제발 저를 잡아서 강가로 데려가 주십시오. 벌을 받은 다음에 다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알겠다. 나는 지금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이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만나세. 그런데 도둑의 별명이 호랑이라는 것을 알고는 선비는 더욱 놀랐습니다. 과연 그 장님의 점은 놀랍도다. 선비는 서울로 올라가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보 마누라. 옛날 어느 곳에 바보 마누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보 마누라가 초상집에 가게 되었어요. 세상을 떠난 사람은 딸이 시집간 딸의 바깥 사돈이었습니다. 빈소 앞에서는 집안 사람들과 여러 곳에서 모여든 친척들이 슬피 울고 있었어요. 사돈 마누라도 빈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보 마누라는 죽은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보, 나는 왜 데리고 가지 않고 당신 혼자만 떠나시나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바보 마누라를 곁눈질하며 쏘아보았습니다. 그래도 바보 마누라는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바보 마누라는 거듭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울고 있었어요. 옆에서 있던 딸이 하도 민망하여 어머니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규재야, 바보 마누라는 이곳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이 부끄러움을 얼버무리려고 사돈의 사람들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들 하셨는지요? 별거 없으시지요? 하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별거라고요? 밖까지 양반이 세상을 떠났는데 별거가 왜 없어요? 그러자 바보 마누라는 다시 얼굴빛을 바꾸어 아니,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지렁이에서 송곳이 떨어져서 그만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을 가로채며 한다는 소리가 저런 큰일 날 뻔했군요. 아, 그래. 다치신 데는 없으셨는지요?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돈의 사람은 하도 어이가 없었는지 그 일 때문에 바깥 양반이 돌아가셨는데 다시 내가 없냐고요 하고 쏘아 붙였습니다. 바보 마누라는 그만 얼굴이 빨개져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창피를 면회하겠다는 생각에서 바보 마누라는 마당으로 눈길을 옮겼습니다. 그때 마침 감나무 가지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참 예쁘기도 해라. 첫 까치는 사돈 때까지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도 어이가 없어 빛이 웃었답니다. 머리 9 달린 괴물. 옛날 9월산이라는 깊은 산 속에 머리가 9개나 달린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9개, 코가 9개, 입도 9개였고 능가하기는 각각 18개나 되었어요. 그 덕분에 괴물은 냄새도 금방 맡았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잘 보았으며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조그만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다 힘은 또 얼마나 세고 성격이 사나운지 사람들은 괴물에게 대적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괴물은 밤만 되면 마을로 내려와 온갖 생태를 부렸습니다. 양식이나 금은보화를 빼앗는가 하면 여자들을 함부로 끌고 가기도 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언제 괴물이 나타날지 몰라 두려움에 떨며 불안해했습니다. 오죽하면 괴물 이야기만 들어도 다리가 후들거려 꼼짝 못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스스로라도 괴물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하들짝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9월산 괴물 이야기라면 하지도 마시오. 괜히 그랬다 오늘 밤 찾아올까 무섭소. 아무리 힘센 장사라 해도 그 괴물을 어쩌지 못할 거요. 아마 세상에 그 괴물을 상대할 만한 인물은 없을걸. 그러던 괴물이 이제 궁궐에까지 나타났어요. 괴물은 임금이 제일 사랑하는 공주를 붙잡아 가려고 했지요. 근처를 지키던 많은 무사들이 모두 달려들어 이 엄청난 괴물을 막아보려 했지만 괴물의 엄청난 힘을 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장에 알아놓은 임금은 오랜 고민 끝에 이런 어명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무사히 공주를 구해온다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전부 들어주겠노라. 그러자 상을 노린 많은 사람들이 괴물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모두 괴물에게 잡혀 죽고 말았습니다. 괴물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더욱 심한 행패를 부렸어요. 그런데도 괴물을 잡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지요. 임금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 젊은이가 임금 앞에 나섰습니다. 백성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주야로 임금님을 걱정하게 만드는 괴물을 반드시 없애고 오겠습니다. 그래. 만약 네가 성공하고 돌아온다면 공주와 결혼시켜 줄 것이다. 임금은 그렇게 약속하고 그에게 무사 셋을 딸려 보냈습니다. 젊은이는 무사들과 함께 괴물의 소굴을 찾아 구월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괴물의 흔적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친 젊은이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지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웬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다. 네가 찾는 괴물은 이 산 맞은편 산 속에 있다. 그곳에 가면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드러내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을 것이다. 잠에서 깬 젊은이는 서둘러 무사들과 함께 산신령이 가르쳐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거기에는 이상하게 생긴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요. 젊은이는 무사들과 힘을 합쳐 과일을 드러냈어요. 그러자 그 땅속으로 들어가는 커다란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리로 내려가면 분명히 괴물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는 무사들과 함께 새끼줄을 길게 꼬고 그 끝에 광주리를 매달았어요. 그리고 무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광주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 괴물의 동정을 살피세요. 하지만 3명의 무사들은 겁을 집어먹고 아무도 내려갈 생각을 안 했지요. 할 수 없이 젊은이가 직접 구멍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는 바구니를 타고 땅속으로 내려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니 주위는 점점 밝아지고 곧 환한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땅에 도착한 젊은이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넓은 마당 한가운데 대궐 같은 기와집 한 채가 우뚝 서 있고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디지? 젊은이가 어리둥절해 있을 때 기와집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이는 후다닥 우물가에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로 올라갔어요.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지고 우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가지로 물을 떠다보며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보고 싶은 아버님, 안녕하신지요? 혹시 제 걱정을 하시느라 병이라도 나신 건 아니지요? 젊은이는 재빨리 버들잎을 한 줌 따서 우물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어디에서 버들잎이 떨어지는지 궁금해하며 위를 쳐다보았어요. 누구세요? 여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아래로 내려와 공주를 구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지만 당신의 힘만으로는 괴물을 물리치기 힘들 거예요. 저를 따라오세요. 공주는 집 뒤에 있는 텃밭으로 젊은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팔뚝만한 뿌리를 하나 뽑아 젊은이에게 주었어요. 이것은 100년 묵은 동삼입니다. 드시고 기운을 내십시오. 동삼을 먹자 갑자기 젊은이는 온몸이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하더니 곧 엄청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저를 괴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젊은이는 공주를 따라 괴물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쿨쿨, 덜컹, 덜컹. 괴물이 코를 골 때마다 대들보와 방문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젊은이는 곧 칼을 꺼내어 9개의 머리 중 제일 큰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천장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곧 너를 한 입에 삼켜버릴 테다. 그러더니 괴물의 머리는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공주는 재빨리 가지고 있던 주머니에서
재를 꺼내 잘린 괴물의 목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괴물의 머리는 목에 붙지 못하고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본 젊은이는 여러 번 칼을 휘둘러 나머지 8개의 머리도 모두 잘라냈습니다. 공주는 재빨리 목에 재를 뿌렸지요. 너 같은 놈에게 당하다니 분하구나. 괴물은 이상한 소리를 내지르며 곧 죽어버렸습니다. 젊은이는 공주와 함께 무사히 궁궐로 돌아왔어요. 임금 백성들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약속대로 젊은이를 공주와 결혼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는 공주와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바위를 체포하려던 일은 옛날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길목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판관이 그곳을 지나다가 그의 모습을 보았지요. 무슨 일인가? 판관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여다보니 한 사내가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어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판관이 묻자 사내는 바닥에 놓인 텅 빈 바구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 저는 기름 장수인데요. 오늘은 기름이 빨리 팔려 200냥이나 벌었죠. 그걸 바구니에 넣어 바위 위에 올려놓고 잠깐 쉬려던 참에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문득 깨어보니 글쎄 한 푼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돈으로 쌀을 사지 않으면 온 식구가 굶어 죽을 판인데 아이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기름 장수가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거 참 딱하게 되었구나. 알았다. 내가 그 돈을 찾아주마. 기름 장수의 사연을 들은 판관은 팔짱을 끼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판관은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척척 해결해내는 명판관이었지요. 모여든 사람들도 명판관이 어떻게 돈을 찾을지 궁금해하며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판관이 기름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돈을 바구니에 분명히 바위 위에 놓고 잠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훔친 것은 이 바위가 틀림없구나. 어허, 못된 바위. 판관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바위를 조사해야겠으니 당장 꽁꽁 묶어 보도청으로 끌고 가라. 기름장수는 물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재판을 하다니 세상에 별일 다 보겠군.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판관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위를 꽁꽁 묶어 포도청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 판관이 바위 덩어리를 상대로 무슨 재판을 하려는 거지.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궁금해하며 포졸들의 뒤를 따라 포도청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포도청에서는 정말로 어이없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판관이 바위를 향해 물었습니다. 바위야, 네가 기름장수의 돈을 훔쳤느냐? 당연히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지요. 판관은 더욱더 목청을 높였습니다. 자백하지 않을 셈이냐? 이어봐라. 저 바위를 매우 쳐라. 판관의 명령에 따라 포졸들이 채찍을 들어 바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 중얼거렸습니다. 온갖 이상한 재판도 다 있군. 이런 재판은 생전 처음이야. 사람들은 참다 못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판관은 눈을 부릅뜨고 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재판하는 것을 보고 웃는 자는 그 벌로 사흘 동안 옥에 갇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모르느냐? 사람들은 너무 놀라 웃음을 뚝 그쳤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절대로 웃지 않겠습니다. 감옥이라니요. 저희가 잘못했으니 이번 한 번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사람들이 손과 발을 다해 싹싹 빌자 판관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주겠다. 그 대신 한 사람당 12냥씩 벌금을 내야 한다. 사람들은 억울한 생각이 들었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저마다 돈을 꺼냈습니다. 커다란 사발에 물을 떠오너라. 판관은 포졸에게 명령했습니다. 곧 포졸이 물이 담긴 사발을 가져왔지요. 간간히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한 사람씩 차례로 나와 이 사발에 벌금을 넣도록 하라. 사람들은 차례대로 앞으로 나가 사발에 12냥씩 넣었습니다. 5번째 남자가 돈을 넣었을 때였습니다. 어찌된 까닭인지 물 위에 기름이 동동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을 본 판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리 봐라. 저놈을 잡아라. 저자가 기름장수에게 돈을 훔친 것이 틀림없다. 깜짝 놀란 사내는 급히 달아났지만 순식간에 물려진 포졸들에게 그만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자의 소지품을 뒤져보아라. 포졸들이 뒤져보니 남자의 품속에서 기름 묻은 돈이 주르르 나왔습니다. 그 돈에다 이미 사발에 넣은 12냥을 합치니 기름장수가 도둑 맞은 200냥이 되었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200냥이다. 이것이 바로 네가 도둑 맞은 돈이니라. 판관이 기름장수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판관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기름장수는 거듭 절을 하며 돈을 바구니 속에 넣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벌금으로 냈던 12냥씩을 돌려받아 모두 밝은 표정이 되었지요. 그 후 지혜로운 재판으로 기름장수의 돈을 찾게 해주었다는 소문이 나서 판관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답니다. 두꺼비, 신랑,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아들이건 딸이건 하나만 있었으면 좋을 텐데 두 노인은 눈만 뜨면 이런 얘기를 하며 한탄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낚시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낚싯대를 들고 강가로 나갔어요. 오늘따라 물고기가 모두 이사를 간 모양이군. 할아버님,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자 2달 거리며 낚싯대를 걷어 집으로 돌아올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할아버지!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지요. 참, 늙으니까 귀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군. 할아버지가 중얼거리며 일어서는 뒤 또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두리번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사람은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군. 꼭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 걸음을 옮기는 뒤 또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두꺼비 한 마리가 할아버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가 나를 불렀느냐? 두꺼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두꺼비가 사람처럼 말을 하다니요. 할아버지는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두꺼비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그 두꺼비는 다른 두꺼비와 똑같은 두꺼비일 뿐이었어요. 할아버지, 저를 데려다 키워주세요. 두꺼비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하는 두꺼비가 신기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여보게, 할멈, 두꺼비가 사람 말을 할 줄 아는데 키워달라고 해서 데리고 왔네. 할머니도 말하는 두꺼비가 신기한지 한참 동안 두꺼비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린 자식도 없으니
이 두꺼비를 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워봅시다. 그날부터 두꺼비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어요. 몇 해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꺼비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장가 보내주세요. 장가를 보내려 해도 두꺼비가 있어야 하는데 요새는 두꺼비가 보이지 않는구나. 두꺼비가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난 사람한테 장가 둘 거예요. 할머니는 어이가 없어 호호 웃고 말았지요. 세상에 어떤 처녀가 두꺼비에게 시집을 오겠느냐. 두꺼비는 다 정해져 있다는 듯 말했지요. 저 건넌 마을에 김부자에게 가셔서 나를 달라고 하세요. 할머니가 딱하다는 듯 두꺼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데. 두꺼비 주제에 그 집 딸한테 장가 들겠다고? 이 녀석아, 정신 차려라. 두꺼비는 할머니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졸랐습니다. 그래도 가서 말이나 꺼내보세요. 두꺼비가 하도 조르니까 할머니는 가서 얘기나 해보려고 김부자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김부자에게 부르는 순간 입이 얼어붙었는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지요. 두꺼비는 할머니가 돌아오자 반갑게 물었어요. 김부자에게서 딸을 주겠다고 하지요?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얘야,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왔단다. 괜히 얘기를 꺼냈다가 그 집에서 나를 살려둘 것 같지가 않더구나. 할머니 말에 두꺼비는 퍽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꼭 가셔서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하겠어요? 할머니는 다음 날 다시 김부자 집으로 갔습니다. 이날도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 꺼내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두꺼비는 내일은 꼭 얘기를 하라고 졸라댔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날 또 김부자 집에 갔지요. 할머니가 김부자를 불렀습니다. 우리 두꺼비가 장가를 가고 싶다는군요. 김부자도 할머니가 두꺼비를 아들 삼아 기른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므로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가를 가고 싶으면 보내주어야지. 새 식감은 있는가?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두꺼비가 되게 따님한테 장가를 들고 싶다고 해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부자의 호통이 들렸어요. 뭐라고? 두꺼비가 감히 내 딸을 넘보라니. 여봐라. 할망구를 당장 끌어내. 목을 베어라. 김부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은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목을 베었어요.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 칼로 할머니 목을 베었는데 머리가 떨어져 나가 떼구르르 구르다가 다시 할머니에게 붙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인이 다시 할머니 목을 쳤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김부자나 하인들은 놀라서 벌벌 떨었습니다. 아, 이거 할머니, 우리 딸을 두꺼비에게 시집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자님. 할머니는 사실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니 김부자가 자기에게 절을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아무튼 할머니는 김부자의 약속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두꺼비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두꺼비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김부자는 딸 셋을 불러 의견을 물었습니다. 누가 두꺼비에게 시집을 가겠느냐? 누구든 한 사람은 반드시 두꺼비에게 시집을 가야 하느니라. 큰딸이 머리를 휘휘 저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두꺼비한테 시집 갈 수 없어요. 김부자가 둘째 딸을 쳐다봤습니다. 둘째 딸도 말했습니다. 따님, 두꺼비에게 시집 가느니
차라리 목매 죽겠어요. 셋째 딸은 언니들과 달랐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두꺼비에게 누군가 꼭 시집을 가야 한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김 부자는 셋째 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네가 제일 효성이 지극하구나. 드디어 두꺼비와 김 부장의 셋째 딸이 혼례식을 하게 되었어요. 두꺼비가 혼인을 한다고 하니까 구경꾼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김 부자님, 아예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혼례식이 끝나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김 부자의 셋째 딸이 신방에서 두꺼비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두꺼비는 안 오고 잘생긴 남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어서 나가세요. 셋째 딸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내가 두꺼비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셋째 딸이 영문을 몰라 눈만 껌벅거리자 남자가 말했어요. 나는 사실 두꺼비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왕자요. 내가 하늘나라에 있을 때 잘못을 해서 지금 두꺼비가 되어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면서 몇 년만 더 기다리시면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그때는 당신도 나와 함께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 것이니 몇 년만 두꺼비 신랑하고 사시오. 나는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 두꺼비가 될 것이오. 남자의 말에 셋째 딸은 너무나 좋아서 활짝 웃었어요. 2해가 지났습니다. 긴 부잣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김 부자는 딸과 사위를 모두 불렀습니다. 두꺼비와 셋째 딸도 잔치에 갔지요. 그때는 김 부자의 큰딸과 둘째 딸도 시집을 갔기 때문에 남편들과 함께 친정으로 왔습니다. 사위들이 오자 장모님은 음식을 잘 차려주었지만 두꺼비 사위에게는 깨진 사기 그릇에 개밥을 주듯 마당 한 구석에 음식을 주었어요. 두꺼비 사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위들이 활쏘기를 하자며 모두 활터로 나갔지요. 물론 두꺼비도 함께 갔습니다. 큰 사위나 둘째 사위는 좋은 활을 들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가 활을 쏘았어요. 하늘을 나는 새를 맞히기로 했는데 큰 사위와 둘째 사위는 새를 한 번도 맞히지 못했어요. 두꺼비 사위는 큰 사위의 활을 빌려 쏘았는데 단번에 새를 맞춰 떨어뜨렸습니다. 새가 떨어지자 큰 사위가 내가 떨어뜨렸다고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구경꾼들은 왁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새는 두꺼비 사위가 떨어뜨린 것이오. 큰 사위는 한 번도 새를 맞히지 못했어요. 다음 날 사냥을 하러 갔어요. 큰 사위와 둘째 사위는 활을 잘 쓰는 두꺼비 사위가 못마땅했지만 사냥에서 망신을 주겠다고 생각했지요. 사냥을 가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사위와 둘째 사위는 몇 시간 동안이나 산에 헤매고 다녔지만 토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두꺼비 사위는 활을 한번 쏠 때마다 사슴이며 멧돼지 같은 짐승을 잡았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두꺼비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이때까지 저를 보살펴 주시고 장가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잘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두 분은 복을 받아서 무슨 일이든 잘 될 것입니다. 저는 색시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두꺼비는 마당에 보자기를 펴놓더니 색시와 함께 그 위에 앉았어요. 보자기는 서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 두꺼비를 자식처럼 보살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떡두꺼비 같은 진짜 아들이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조천석과 의형제들, 아주 먼 옛날,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보기에 아들이 재주가 있어 보이는데
도무지 일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에게 말했지요. 남들은 농사 짓느라고 바쁜데 넌 왜 빈둥대기만 하니? 좁쌀 한 말만 주세요. 심어볼게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이 기특해서 좁쌀 한 말을 얼른 내주었답니다. 아들은 밭에 나가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좁쌀 한 말을 모두 부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 어머니가 다시 아들을 불렀어요. 남들은 밥 내느라 바쁜데 넌 왜 좁쌀만 심어놓고 밭을 매지도 않니? 아들은 밭에 나가 한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여러 조 중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싹은 다 뽑아 버렸더래요. 어머니는 다시 말했어요. 거름은 안 주니? 아들은 물 한 모금을 먹더니 밭에 가서 오줌을 누웠어요. 그런데 오줌의 양이 얼마나 많던지 다른 밭에도 모두 뿌려질 정도였답니다. 가을이 되자 어머니는 말했지요. 남들은 추수하느라 바쁜데 넌 왜 가지 않니? 도끼 좀 주세요. 아들이 심은 조 한 포기는 여느 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서 낫으로는 벨 수 없었지요. 아들은 도끼로 조를 베어 어깨에 메고 왔어요. 얘야, 좁쌀을 걷어오라니까 왜 나무를 지고 오니? 아들은 눈만 껌뻑이며 말했어요. 이게 조 한 폭인데요. 어머니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거짓말도 심하구나. 가서 세상 일 좀 배워 넣어라.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조 한 포기를 짊어지고 길을 나섰지요. 한참 가다가 쉬려고 조를 땅에 쾅 내려놓으니 갑자기 하늘에서 좁쌀이 으쓱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모두 아들이 지고 있던 조 한 포기에서 쏟아진 것이지요. 좁쌀을 모아 담아보니 천석이나 되었어요. 좋아. 이제부터 내 이름은 조천석이야. 조천석은 좁쌀 판 것을 놓았던 삼아 세상 구경에 나섰어요. 한참 길을 가는데 집채만한 바윗돌이 대굴대굴 굴리며 가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 돌은 왜 굴리고 있니? 조천석이 물었어요. 돌 굴리던 사람은 딱 잘라 말했어요. 너도 나만큼 대단하구나. 난 조 한 포기에서 좁쌀 천석을 거뒀거든. 우리 의형제나 맺자. 조천석을 가만 보던 돌 굴리던 사람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는 돌을 굴리다 만났으니까 돌산이라 하자. 조천석과 돌산이 다시 길을 떠났는데 이번엔 들판 한가운데에서 코를 골며 자는 어떤 이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큰 고목나무가 둥둥 떠서 숨을 쉴 때마다 코 구멍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였어요. 조천석은 이 사람을 깨웠지요. 야, 일어나봐. 코를 골던 사람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늘 던져 물 깨우는 거야? 너야? 그 사람은 정말 싸울 기세로 조천석과 돌산을 노려보았어요. 그런데 조천석과 돌산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름은 뉘시오? 너도 보통은 넘어 보이는데 우리 의형제 맺자. 조천석의 말에 그 사람은 좋다고 했지요. 넌 고목선이라고 이름 짓자. 이렇게 세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산을 넘는데 어디선가 쩡쩡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무슨 소리지? 둘째 돌산이가 말했어요. 굉장한 소리인걸. 찾아가 보자. 셋째, 고목선이도 궁금해하며 말했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한 사람이 장작을 패는데 맨손으로 손짓 한 번이면 장작이 주르르 쌓이는 거예요. 너 재주 좋구나. 조천석이 말을 건넸어요. 장작 패던 사람은 조천석, 돌산, 고목선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센 사람은 서로 알아본다고 하질 않소. 나도 길동무에 끼워줘. 조천석은 기분 좋게 맞이했어요. 우린 모두 의형제다. 이제부터는 너를 장작선이라고 부를게.
이제 모두 네 형제가 되었지요. 하지만 앞으로 만날 형제들이 또 있답니다. 조천석과 형제들이 다시 떠나는데 밭에서 쟁기질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랴 하고 한번 소리 지르니까 소가 죽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대단하군. 그러게 저렇게 우렁찬 소리를 내는 걸 보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일까. 형제들은 쟁기질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반갑네. 우리 모두는 서로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형제나 맺지 않겠소? 좋지. 좋아네. 이름은 쟁기선이라고 하자. 기분이 좋아진 형제들은 죽은 소를 잡아 실컷 먹었어요. 조천석과 형제들은 또 길을 떠났어요. 한참 가다 어느덧 바닷가에 이르렀는데 또 이상한 사람이지 뭐예요? 시계추 한번 똑딱할 사이에 배를 지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군. 이게 뭐 대단하오. 해지는 게 뭐 어렵다고. 이 사람도 의형제를 맺었답니다. 이름은 당연히 똑딱선이지요. 이제 모두 6 형제가 되었어요. 조천석, 돌산, 고목선, 장작선, 쟁기선, 뚝딱선이에요. 6 형제는 강을 건너고 산을 넘으며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산골짜기에서 밤을 맞게 되었지요. 다행히도 가까이에 반짝이는 불빛이 있었어요. 오늘은 저기에서 신세 좀 지자, 형제들. 불빛이 새어나오는 오두막으로 갔지요. 그런데 이 오두막은 호랑이 6마리가 사는 곳이었어요. 호랑이들은 먹잇감이 제 발로 들어오니 기뻐서 날뛸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조천석 형제들이 힘을 당해낼 수 있었겠어요? 호랑이들은 꾀를 내었어요. 너희가 평범한 형제가 아니구나. 우리 내 얘기를 하자. 호랑이들은 누가 먼저 장작을 높이 쌓나 시합을 하자고 했지요. 하지만 조천석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는 식은 죽먹기였어요. 형제들은 힘을 합쳐 장작을 쌓았지요. 쟁기선이가 소리를 한번 지르니 나무들이 모두 쓰러졌겠지요. 그러면 돌산이가 나무를 한꺼번에 굴려왔어요. 장작선이가 손 한번 휘두르니 나무는 모두 쪼개졌고 고목선이가 콧방귀를 뀌자 장작들이 한 곳으로 나라가 쌓였습니다. 산보다 높이 쌓인 장작더미 위에서 형제들은 소리쳤어요. 하하, 호랑이들아, 보았느냐. 그런데 아래를 보니 호랑이들이 장작에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올랐지요. 고목선이가 콧바람으로 불을 꺼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불은 더 빠르게 올라왔어요. 뚝딱선이 차례다. 뚝딱선이는 장작들로 배를 뚝딱 만들어냈어요. 그러자 조천석은 약 하고 기합을 주더니 오줌을 누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오줌이 많이 나오는지 홍수가 날 지경이었지요. 6 형제는 배를 타고 유유히 그것을 빠져나왔답니다. 조천석은 형제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든든한 아들이 5이나 더 생기자 기뻐했지요. 조천석과 형제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의좋게 잘 살았답니다. 돗자리와 바가지와 젓가락.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3형제가 살았어요. 마지와 둘째는 마음이 고약하고 욕심이 많았지요.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혼자만 먹으려고 했고 좋은 물건이 생기면 서로 가지려고 다투었어요. 막내는 마음이 어질고 착했지요. 형들이 욕심을 부리고 싸울 때마다 의좋게 지내자고 사정했어요. 네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형들은 동생이 버릇없이 군다며 구박하였지요. 아버지는 마지와 둘째를 타이르기도 하고 꾸중도 했어요. 하지만
첫째와 둘째 마음은 고쳐지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울어병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막내를 불렀어요. 어린 네가 고생이 심하구나. 내가 죽으면 형들 밑에서 어떻게 살지. 아버지는 가슴이 미어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런 걱정은 마시고 얼른 나으세요. 형들도 차차 나아질 겁니다. 막내는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했지요. 얼마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막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아버지를 부르며 통곡했어요. 그런데 마지와 둘째는 재산을 가르는 데만 정신이 팔렸지요. 장례가 끝나자 마지와 둘째는 저희들끼리 재산을 나누어 가졌어요. 막내에게는 곡식 한 가마니도 주지 않고 집에서 쫓아냈지요. 막내는 처음부터 재산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다만 형들이 잘못을 깨닫고 의좋게 살기만을 바랐지요. 쫓겨난 막내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싹 일을 해주고 밥을 얻어먹었어요. 잘 곳이 없어 비를 맞으며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자기도 했지요. 하루는 길을 가다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노인을 만났어요. 몸도 불편하신 노인이 혼자서 어디 가시는 걸까? 막내는 노인을 보자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할아버지, 다리가 불편하시군요. 막내는 노인에게 다가가 공손히 물었지요. 돌에 걸려서 발목을 삐었네. 어디까지 가시는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막내는 끼니를 굶어 지친 몸인데도 노인을 등에 업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다리가 휘청거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요. 노인은 등에 업혀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었어요. 안 되겠다. 쉴 곳을 찾아보자. 막내는 노인을 양지바린 잔디밭에 뉘었지요.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뭇가지와 풀에 엮어 초막을 지었어요. 나무 열매와 산나물을 뜯어다 끼니를 때우고 약초를 개와 정성껏 치료해 주었지요. 며칠 후 노인은 퉁퉁 부었던 발목이 가라앉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젊은이, 고맙네이. 신세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다친 다리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젊은이, 이걸 받아요. 고마움에 보답하는 선물이요. 노인은 막내에게 돗자리 한 장과 바가지 하나, 젓가락 한 쌍을 주었어요. 집이 필요하면 돗자리를 펴고 배가 고프면 바가지를 엎어놓고 젓가락을 굴려라. 말을 마친 노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막내는 노인이 준 물건을 들고 길을 떠났지요. 길을 가다 막내는 몹시 지치고 배가 고파 더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땅바닥에 벌렁 누웠지요. 집이 필요하면 돗자리를 펴놓게. 문득 노인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일어나 돗자리를 펼쳤지요. 그러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우뚝 솟아났어요. 아니. 막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집안에는 없는 살림이 없었지요. 다시 바가지를 엎어놓고 젓가락을 굴렸어요. 이번에는 자기의 상이 나오더니 고소한 밥이며 국이며 떡이 줄줄 나왔어요. 이게 생시인가? 뺨을 때려봤어요. 꿈이 아니었지요. 막내는 노인이 준 젓가락으로 난생 처음 보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요. 한편 막내를 쫓아낸 마지와 둘째는 눕고 먹는 일을 일삼아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마지와 둘째는 빚을 내어 장사를 떠났지요. 그러나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금방 망하고 말았어요. 네가 잘못해서 망쳤으니 빚은 네가 갚거라. 마지는 둘째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겼지요. 형님이 장사를 망쳤으니 형님이 갚아야지요.
둘째도 지지 않고 대들었지요. 싸움질을 하면서 가는 뒤 마침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보였어요. 저 집에 가서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합시다. 저런 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 물정도 많이 알 것 아니요. 둘째가 말했어요. 좋아, 그렇게 하죠. 마지막 둘째는 기와집으로 들어갔지요. 주인정 계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집으로 들어간 마지와 둘째는 깜짝 놀랐어요. 주인이 막내와 너무 닮은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막내가 이런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는 척을 하지 않았어요. 놀라기는 동생도 마찬가지였지요. 막내는 시치미를 떼고 물었어요. 제 마을 좀 들어보고 누구 잘못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둘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 형제가 빚을 내어 장사를 했는데 형이 잘못하여 손해만 봤습니다. 그런데도 형이 나보고 빚을 갚으라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둘째 말에 마지는 마지대로 억울함을 하소연했지요. 형들의 말을 듣고 막내는 곰곰 생각했어요. 두 분은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남으면 어떻게 나누려고 했습니까? 둘이 똑같이 나누어야지요. 마지와 둘째가 약속이나 한 듯이 대답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손해본 것도 똑같이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내 판결에 형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제간에 다툴 일이 아니지요. 남남끼리도 서로 도와가며 사는데 부끄럽지도 않소. 막내는 형들을 타일렀어요. 마지와 둘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지요. 형들이 가버리자 막내는 얼른 돗자리를 말고 바가지를 엎어 놓았어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순식간에 사라졌지요. 막내는 돗자리와 바가지와 젓가락을 들고 향들의 뒤를 따라갔어요. 먼저 맏형 집으로 찾아갔지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떠돌이입니다. 하룻밤만 신세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막내는 남루한 형색을 하고 말했어요. 거지, 재울 자리가 어디 있어? 다른 데로 가봐. 마지는 막내를 문 밖에서 쫓아냈어요. 아직도 형이 마음을 고치지 않았구나. 여전히 심술틈은 형을 보고 막내는 마음이 아팠어요. 둘째 형 집으로 갔지요. 둘째도 똑같았어요. 막내는 마을 동구 밖 한자리에 돗자리를 깔았지요. 순식간에 기와집이 우뚝 솟아났어요. 바가지를 엎어놓고 젓가락을 불려 잔치상을 마련했어요. 아니, 저게 웬 집이야? 갑자기 기와집이 생기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왔지요. 막내는 대문 앞에 서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친절하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오신 김에 함께 저녁이나 먹읍시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사람들이 막내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지와 둘째도 그제야 막내를 알아보았지요. 하지만 대문턱을 넘지 않고 쪽박거렸지요. 형님들, 뭐 하세요? 어서 들어오시지 않고. 막내는 형들의 손을 잡아들었어요. 삼형제는 오랜만에 마주 앉게 되었지요. 막내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하였어요. 형들이 찾아왔던 기와집 주인이 자기였다는 것도 밝혔어요. 속인 건 죄송하지만 형님들의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 용서하십시오. 다시 만났으니 앞으로는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살아갑시다. 형제간에 이건 내 것가리 꽃 없이 의좋게 말이에요. 막내 말에 마지와 둘째는 아무 말도 못했지요. 온갖 구박을 다하고 쫓아냈는데 조금도 원망하지 않는 막내를 보고 형들은 너무 부끄럽고 또 고마웠어요. 막내야, 우리가 잘못했다. 형구실도 못하고 입속만 차렸으니 부끄럽구나. 이제부터 마음을 고쳐먹으마. 마지와 둘째는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그 후 삼형제는 서로 마음을 나누며 한 집에서 의좋게 잘 살았답니다. 명마의 죽음. 함경도 땅 함흥에 발령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발령산 기슭에는 동쪽과 서쪽으로 큰 강이 흘러가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의 첫 임금이신 태조께서 아직 나이가 21팍기였던 젊었을 때 활쓰기와 말달리기 무예를 닦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직 임금이 되기 전에 태조의 이름은 이성계라고 했습니다. 21팍의 젊은 이성계의 활과 칼솜씨는 여느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화살을 지지 않고 한시만 당겨도 십리박 등불이 꺼졌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성계에게는 꿈속에서도 잊지 않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큰 장수를 내실 때는 장수의 짝이 되는 훌륭한 말을 내신다는데 나한테는 왜 훌륭한 말이 없을까? 날마다 무예를 닦는 이성계는 훌륭한 말을 한필 구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이성계가 무예를 닦다가 땀을 식히느라 울창한 버드나무 그늘을 찾아가니까 늙은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연포 송정에는 주인 없는 말이 뛰어다니고 있다지. 그런데 그 말이 비범한 말이라더군. 입을 벌리고 울 때면 산이 쩡쩡 울리고 내 곱을 모으고 달릴 때는 마치 호랑이가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네. 나도 먼발치로 한번 봤는데 성질이 거칠어서 가까이 갈 수 없더군. 사람이 가까이 가면 발로 차고 물어버린다지 않아요? 이성계는 늙은이들의 이야기를 듣자 그 말이야말로 바로 내 짝이 될 말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성계는 그의 길로 30리나 되는 송정을 찾아갔습니다. 늙은이들의 이야기대로 과연 몸집이 훌륭한 말이 한필 들판에서 혼자 뛰놀고 있었습니다. 이 말로구나. 나의 짝으로 하늘이 내리신 말이다. 마음속으로 이성계는 이렇게 생각하고 꼴을 한 점 베어 말에게 먹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살살 달래며 굴레를 쉽게 씌웠습니다. 말은 이상하게도 발길질도 하지 않았고 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가 날쌔게 말 잔등에 올라타자 말은 마른 소리를 지르면서 내 굽을 모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기는 했으나 연을 말하고는 달랐습니다. 이성계는 이 말을 타고 날마다 무예를 닦으며 마침내 이 말을 보다 날렵하게 훈련시켰습니다. 하루는 활통을 등에 지고 기다란 칼을 허리에 찬 이성계는 말에 올라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 어저께 달려갔던 연포종 솔밭으로 화살이 솔터이니 연포종 솔밭에 화살이 떨어지기 전에 네가 먼저 달려가야 한다. 만약 내가 쏜 화살보다 네가 늦게 닿으면 그때는 네 목을 베어버릴 테다. 말은 이성계의 말을 알아듣기나 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화살을 쏠 테니 네 힘을 다하여 달려야 한다. 말하고 나서 이성계는 화살을 힘껏 당겨 쏘았습니다. 화살과 함께 말도 소리를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어요. 화살과 말은 서로 앞을 다투어 달려갑니다. 갈 길을 휘날리며 달리는 말의 잔등에 이성계는 몸을 착 붙였습니다. 파란 바람 소리를 내며 달리는 말은 눈과 밭을 지나 어느새 30리 길을 달려 연포정 솔밭에 뛰어갔습니다. 그때 이성계의 눈에 먼저 띈 것은 소나무에 꽂혀 있는 한 대의 화살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실망한 듯 화살이 먼저 와 있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말에서 뛰어내린 이성계의 목소리는
서릿발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타고 온 말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도 보았지? 화살이 너보다 먼저 이 솔밭에 와 있다. 내 화살보다 빠르지 못한 너를 나는 타고 다닐 수 없다. 이미 내게 말한 대로 내 목을 베어야 하겠다. 이 말을 들은 말의 두 눈에서는 커다란 눈물방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슬픈 듯 하늘을 향해 머리를 치켜들고 커다랗게 울어댔습니다. 한 번 먹은 뜻은 쉽게 변하지 않는 무쇠와 같은 마음씨의 이성계였습니다. 허리에 찬 긴 칼을 들어 말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말은 붉은 피를 쏟으며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을 뚫고 달려오는 화살 소리가 나더니 휙! 화살 한 대가 쓰러진 말 곁에 와서 떨어졌습니다. 이성계가 얼른 그 화살을 주워보니 그 화살이야말로 얼마 전에 연포정 솔밭을 향해 쏘고 말이 달려온 바로 그 화살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멍한 생각으로 쓰러진 말을 보며 나의 급한 성미를 조금만 눌러 떠났더라면 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화살보다 더 빨리 달린 말을 죽이고 아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이성계는 그 말을 고이 묻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상대는 훗날 조선을 세우고 첫 임금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된 후에도 그는 젊은 날 말을 달리던 예터와 억울하게 자기 칼에 죽은 명마가 생각나서 반룡산 허리에 비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봉이 김선달의 재치. 옛날에 재치로 못된 사람들을 골려주던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봉이 김선달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닭장수에게 닭을 봉이라고 속여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봉이 김선달의 이웃집에는 욕심 많은 구두쇠 영감이 살았습니다. 김선달의 재산이라고는 여윈 황소 한 마리뿐이었지만 영감네 집에는 살이 토실토실한 암소들이 여러 마리 있었습니다. 우리 집 마음속은 새끼를 낳아야 하니 일을 시키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영감은 김선달의 황소를 빌려 집 나르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김선달은 영감을 골려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선달이 달걀 꾸러미를 들고 구두쇠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달걀을 받으세요. 따끈따끈합니다. 아니, 그걸 왜 나에게 주는가? 그야, 영감님 달걀이니까 드리는 거지요. 내 거라니? 그럼 우리 집 닭이 낳은 알이란 말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엔 수탉이 없는데 암탉이 알을 낳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살폈더니 글쎄, 영감님 네 수탉과 온종일 같이 지내더란 말입니다. 영감님의 수탉이 없었다면 우리 집 암탉이 어떻게 알을 낳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달걀은 영감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영감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야 물론이지. 우리 집 수탉이 아니었으면 자네 집 암탉이 어떻게 알을 낳았겠는가? 그러니 달걀은 내 것이 당연하지. 그 다음 날에도 김선달은 영감에게 계속 달걀을 갖다 주었습니다. 아니, 아부를 해도 정도껏 해야지. 날마다 달걀을 굳이 주다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도 모르지. 사람들이 수근거렸지만 김선달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달걀을 갖다 주었습니다. 며칠 뒤 구두쇠 영감네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김선달이 또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다면서요? 그렇다네. 아주 튼튼한 송아지를 낳았지. 잘 되었네요. 김선달은 성큼성큼 외양간으로 들어가 송아지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영문을 모르던 구두쇠 영감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왜 남의 집 송아지를 끌고 나오나? 남의 집 송아지라니요? 우리 집 황소가 아니었다면 영감님네 암소가 어떻게 새끼를 낳았겠습니까? 달걀이 영감님 것이듯 송아지도 최고입니다. 김선달은 송아지를 자기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 불사. 내가 저놈의 꾀에 속아 넘어갔구나. 영감은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가는 송아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봉이 김선달이 한약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김선달에게 번번이 망신을 당한 양반들은 머리를 맞대고 꾀를 짰습니다. 선달이 술에 취해 인경을 치도록 만들자. 행정체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인경 소리가 나면 한바탕 난리가 날 거야. 그럼 김선달이 큰 벌을 받겠지? 양반들은 김선달을 주막으로 데려가 술을 권했습니다. 김선달,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으니 그만큼 재주도 늘었겠지. 전달의 재주는 한양에서 날아갈 사람이 없을 거야. 너무 죄해서 더 이상 못 마시겠습니다. 김선달은 일부러 취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김선달이 못하는 일은 없겠지. 어디 인경 한번 칠 수 있겠나? 양반들은 통행 금지 시간이나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만 울리도록 되어 있는 인경을 치도록 꼬드겼습니다. 김선달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비틀거리며 대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인경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인경 쳐라, 인경 쳐라. 그러자 인경 소리가 댕댕댕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윽고 창을 든 군사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갑자기 인경이 울리다니 무슨 일이야? 발칵 뒤집힌 상황에서 임금님은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어찌하여 인경을 울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러자 김선달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감마마 소인은 인경을 울리라고 한 적이 없나이다.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 보니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제 아들 생각이나 서러움이 북받쳐 임경철아, 임경철아 하고 불렀을 뿐입니다. 임금님은 김선달의 대답을 듣고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럼 그대는 죄가 없다. 봉이 김선달은 당당하게 대궐문을 나섰습니다. 이처럼 봉이 김선달은 어떤 일이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답니다. 제주 많은 칠쌍둥이. 옛날에 어떤 마을에 7 쌍둥이가 살았어요.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걸음걸이도 똑같았지요. 하지만 타고난 재주는 제각각이었어요. 첫째는 천리보기, 말리보기, 둘째는 진둥만둥이, 셋째는 연이, 딸깍, 넷째는 맞아도 간질이, 다섯째는 자른둥만둥이, 여섯째는 더우니 차니, 일곱째는 깊으니 얕으니였어요. 다 한 가지씩 타고난 재주가 있어도 그들은 언제나 배가 고팠지요. 땅이 있었으면 튼튼한 칠쌍둥이가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가진 돈이 좀 있었으면 재주 많은 칠쌍둥이가 장사를 했을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쌍둥이네처럼 배가 고팠지요. 가진 땅도 없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범내의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해도 가을에 땅을 빌린 값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밭이며 논이며 온통 말라버렸어요. 배가 고픈 칠쌍둥이는 나무라도 해다 팔아보려고 산으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산꼭대기에서 동네를 내려다보던 천리보기, 말리보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동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먹을 것이 없어
쫄쫄 굽는데 사또가 사는 관아에는 창고마다 쌀이 그득그득 쌓여 있었지요. 천리보기, 말리보기, 어떻게 알았냐고요? 찰리보기, 말리보기는 아무리 먼 것도 다 볼 수 있었어요. 꼭꼭 잠겨 있는 창고 안도 다 볼 수 있었지요. 그래서 이름이 천리보기, 말리보기예요. 그날 밤 진둥, 만둥이와 연희 딸깍은 관아로 달려갔지요. 연희 딸깍이 먼저 창고문을 열었어요. 연희 딸깍은 아무리 단단하게 잠긴 문이라도 다 열 수가 있거든요. 진둥, 만둥이는 어깨에 차곡차곡 쌀가마를 싸지요. 보통 사람은 한 가마지기도 어려운데 이 한 어깨에 50가마씩 모두 100가마를 지고 온 거예요. 그러고는 굶고 있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지요. 다음 날 관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밤새 창고 안에 있던 쌀이 100가마나 없어졌으니 말이에요. 사또는 온 동네 포졸을 풀어 도둑을 잡아들이라고 했지요. 포졸들이 동네로 들어가 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굶고 있던 사람들이 밥이야 떡이야 푸짐하게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놈들이 어젯밤에 쌀을 훔쳐냈구나 해서 모두 잡아들였지요. 한 집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그때 진둥만둥이가 썩 나서서 말했지요. 내가 훔친 거요.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당장 풀어주시오. 다른 사람은 다 풀려나고 진둥만둥이만 감옥에 갇혔어요. 사또는 다음 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진둥만둥이의 볼기를 치기로 했지요. 그날 밤 연희 딸깍과 맞아도 간지리가 관아로 달려갔어요. 연희 딸깍은 얼른 감옥문을 열어주었지요. 진둥만둥이가 나오고 대신 맞아도 간지리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다음 날 관아마당에는 발을 들여놓을 틈도 없었어요. 그 동네 사람은 물론 이웃 동네 사람까지 모두 몰려왔지요. 사또는 높은 대청마루에 앉아 호령했어요. 이리 와라. 나라의 쌀을 훔쳐낸 저 고약한 놈을 끌어내라. 맞아도 간지리가 사또 앞에 끌려 나왔어요. 하지만 사또는 끌려 나온 사람이 진둥 만둥이인 줄 알고 있었지요. 생김새도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똑같은 쌍둥이인데 어떻게 맞아도 간지리인 줄 알겠어요? 포졸들이 맞아도 간지리를 형틀에 묶어놓고 볼기를 치는데 하나, 둘, 셋, 열 맞아도 간지리는 10대를 맞아도 끄떡을 안 했지요. 사또는 포졸들이 봐주느라고 살살 때리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이리 와라. 뭣들 아느냐.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치질 않고 아무리 세게 쳐도 맞아도 간지리는 끄떡도 안 하는구나. 간지리는 더 세게 때려달라고 하다니. 사또는 약이 올라 죽을 지경이었지요. 안 되겠다. 저놈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라. 내일은 목을 베어 죽이리라. 그날 밤에도 연희 딸깍이 감옥으로 달려가 진둥만둥이를 대신해 자른둥만둥이를 데리고 나왔지요. 다음 날 사또 앞에 자른둥만둥이가 끌려 나왔어요.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망나니가 한참 춤을 추다가 자른둥만둥이의 목을 한 칼에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웬일인가요? 머리가 땅에 툭 떨어지자 똑같은 머리가 쑥 올라오지 않겠어요? 망나니는 내가 잘못 베었나? 하고 다시 한번 베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새 머리가 다시 돋아나 베인 흔적조차 없었어요.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를 질렀지요. 이리 와라. 저놈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라. 내일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으리라. 그래서 자른둥만둥이는 다시 감옥에 갇혔어요. 그날 밤에도
연희 딸깍이 감옥 문을 열었고 자른둥 만둥이가 집으로 돌아온 대신 더우니 찬이가 들어갔지요. 다음 날 관아당에는 커다란 기름솥이 걸렸어요. 사또는 소리쳤지요. 어제 그놈을 얼른 끌고 나오너라. 그리고 저 기름 속에 넣어라. 포졸들이 더우니 찬이를 기름솥에 넣고 계속 불을 떼자 더우니 찬이는 죽기는커녕 추워 죽겠다며 재채기를 하고 콧물을 흘리며 야단법석을 떨었지요. 하도 이상해서 사또가 내려와 진짜 차가운가? 하고 손을 기름솥에 넣으려다 기절초풍했지요. 너무 뜨거웠거든요. 사또는 또 우라통이 터져 소리를 질렀어요.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내일은 강물에 던져 고기 밥을 만들리라. 그날 밤도 연희 딸깍은 감옥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더우니 찬이가 나오고 기쁜이 얕은이가 들어갔지요. 다음 날 사또와 포졸들은 기쁜이 얕은이를 끌고 강으로 갔지요. 여봐라, 저놈을 강물에 던져버려라. 그러자 기쁜이 얕은이가 말했어요. 어림없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벅저벅 강물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강물 가운데까지 갔는데도 물은 배꼽까지밖에 안 차는 거예요. 이상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기에 빠지면 살아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새 강바닥이 얕아졌나? 사또는 의심이 나서 내가 한번 들어가 보련다 하고 강물로 들어갔는데 세 발짝을 떼어놓기가 바쁘게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강에는 7 쌍둥이와 동네 사람들이 배고픔 없이 잘 살았답니다. 이야기들을 모두 살펴보면 사람의 선한 마음과 덕행이 결국 행복과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니 대신 용감하게 희생한 동생이나 산신을 위해 자신의 어려움을 참고 선행을 베푼 과부, 남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행동한 인물들은 결국 복을 받고 행복해집니다. 반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남을 해치거나 시기와 교만으로 선행을 무시한 사람들은 실패와 고통을 겪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선행을 행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세상은 결국 마음씨 착하고 올바른 사람을 돕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작은 선의와 정직, 겸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야기들을 모두 살펴보면 사람의 선한 마음과 덕행이 결국 행복과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니 대신 용감하게 희생한 동생이나 산신을 위해 자신의 어려움을 참고 선행을 베푼 과부, 남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행동한 인물들은 결국 복을 받고 행복해집니다. 반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남을 해치거나 시기와 교만으로 선행을 무시한 사람들은 실패와 고통을 겪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선행을 행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세상은 결국 마음씨 착하고 올바른 사람을 돕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작은 선의와 정직, 겸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